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군요. 이번 시간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이 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한 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몸에 대해서는 얼굴에 대해서는 즉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이 뭔가 이런 점을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많은 그 현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리 마음, 영혼 도대체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살짝 저울로 잘아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숨이 딱딱 끊어지면서 체중이 6g이 줄더래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6g인가 보다. 이런 연구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최면술사는 최면을 걸어서 네가 네 몸속으로 언제 들어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대답이 매우 다른데 어떤 사람은 3개월째 들어갔다.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두 가지 가지고도 아직 우리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군요. 이런 문제를 예전에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훌륭한 문화를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뜻밖에도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창자에 마음이 있다는 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장심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심설.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정교한 조각도 하고 벽돌로 아치도 만들고 아주 머리가 좋았던 분들 같아요. 그분들도 우리 마음이 어디 있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뜻밖에도 우리 마음은 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말하면 간심설이 되는군요. 자, 중국 사람들도 또 한자도 만들고 만리장성도 쌓고 아주 문화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게 심장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식하게 말하면 심심설이 되는군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는군요. 억장이 무너진다. 억자가 한자로 가슴 억자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근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시체를 해부하면서 공부를 해봐도 가슴 속에 억장이라는 기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슴앓이 속병이니 뭐니 화병이니 뭐 이런 특이한 이런 문화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추상적인 장기인 억이라는 것인가 봐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창자의 마음이 있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간의 마음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자기들만 심장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뇌와 상관이 있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유식하게 말하면 뇌심설이 되겠군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죠. 배워서 아주 별로 안 되는 최근 100년 그 이내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뇌가 마음이 뇌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분도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같은 그리스 사람인 플라톤은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견해가 지금까지 혼재돼서 온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 근데 가슴에 있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자의 마음이 있다는 장심설도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창알머리 없는 놈, 그죠? 에이 속 빠진 놈, 그 속이 바로 창자를 말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장심설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집트로부터 그걸 배워왔는지 이집트로부터 그런 지식이 흘러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 또 간심설도 있군요.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콩알 많아졌다. 예. 에이 쓸개 빠진 놈. 이런 말 하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을 간과 관련시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뇌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뭐 한동안 갈 것 같아요. 그럼 뇌에 어디 있느냐? 그것도 궁금해지죠? 예. 뇌가 어디 들어있나요? 우리 두개골 속에 들어있죠. 예. 요게 제 두개골이에요. 예. CT 촬영을 해서 그 단층 정보를 레이저로 플라스틱 파우더를 용착시켜서 다시 쌓아 올라가면 두개골을 만들 수 있죠. 어째요? 꽤 미남이죠? 겉은 이렇게 생겼어도 속은 미남입니다. 근데 요 두개골 속에 요만큼 요 속에 뇌가 들어있죠. 그럼 꽤 크군요. 어른인 경우에 저 안에 용적이 1400cc 정도 되는 겁니다. 1400cc니까 종이컵 한 잔이 200cc죠? 274. 7개나 되는군요. 7잔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꽤 큰 게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는데 뇌가 마음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런 일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역시 과학자들이 뇌가 어디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 마음이 어디 있을까? 뇌에 어디에 깃들어 있나? 이런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인 데카르트 선생이 우리 뇌에는 송과체라는 것이 있다. 송과라는 게 뭐냐면 소나무 씨앗인데 잣을 송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과자 중에 송실전병, 그죠? 송실전병이 바로 잣을 넣은 전병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송과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훌륭한 학자님이 송과체에 마음이 있다. 근데 그 증거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세상의 천지 만물이 다 둥근 것이 기본이다. 중요한 건 다 둥글다. 지구도 둥글고 물방울도 던지면 동그랗게 되고 다 둥글다. 그러니까 이 정신같이 위대한 것, 사람의 정신이 정말 위대한 거죠. 철학도 하고 예술도 만들고 의사소통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이런 훌륭한 정신이야말로 이건 틀림없이 동그란 것과 상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것 속에 있을 거다. 그 사람 몸 중에 제일 동그란 게 뭔가 봤더니 역시 머리통이 제일 동그랗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꽤 소박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소박한 논리지만 그때로서는 아주 멋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눈이 동그랗긴 하죠. 근데 눈은 없어도 정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역시 머리통이 제일 동그랗다고 말해요. 그래서 머리통 속에 정신이 있을 건데 그럼 이 머리통, 이 뇌, 이 큰 것 중에 정신이
이게 다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속에 어디 동그란 게 뭔가 헤집어 봤습니다. 이것도 떼내고, 이쪽도 떼내고, 예, 이렇게 보았더니 여기 동그란 게 뇌에 딱 중심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예. 요걸 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송과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의 해부학자들은 요걸 이제 발견하고 송과체라고 이름은 붙였죠. 근데 해부학자들은 모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의 기능까지는 잘 연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딱 그럴듯하잖아요? 예. 머릿속에. 분명히 머리 다치면 정신이 없는데, 예. 그 속에 딱 가운데에 있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땐 서양 사람들은 앞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동양 사람은 이만큼이 없잖아요. 요만큼이 위에 가서 붙어서 뼈 쪽 고구마 두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동양 사람의 뇌를 보고 했다면 데카르트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요걸 딱 보니까 동그란 게 가운데 딱 있단 말이에요. 뭐 너무나도 훌륭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송과체는 우리 마음과 상관이 있긴 있어요. 송과체에서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뇌에서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게 적어지면 이제 다른 물질이 대신 많아지는 거죠. 정신이 들어요. 우리는 이 송과체는 눈에서 빛을 받아서 눈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눈 감고 있어도 들어와요. 그러죠? 네, 눈 감고 있어도. 그러니까 자다가 아침에 햇빛이 비쳐 동쪽 창문에 해가 빨끔 뜨게 되면 눈꺼풀을 들고 광자가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송과체로 탁 전달돼요. 그래서 송과체에서 세로토닌 양을 탁 줄여요. 그러면 잠이 번쩍 들어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잠 깰 때 자명종 소리만 땡 시끄럽게 하지 말고 불을 환하게 켜세요. 예,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각성 효과가 생기게 된다. 정신과 상관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를 합성할 때 비타민 D를 촉매로 씁니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피부에서 합성을 하죠? 네. 그러니까 햇빛이 적은 때, 가을부터 겨울, 또 일조량이 적은 저 북유럽 이런 지역에서는 추우니까 옷을 다 둘쳐 입고 비타민 D가 모자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비타민 D가 모자라니까 세로토닌을 만들 때 좀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뇌 속에 세로토닌이 모자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송과체를 제거했더니 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계는 있는데 여기 자체에 마음이 있다. 송과체에 마음이 있다면 송과체를 빼고 나면 정신이 없어야죠. 예,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사실 지금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우리 마음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는 멜로디는 여기서 담당하고 가사는 여기서 담당하고 박자는 여기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볼 거 아니에요? 부르면서 아 저분이 내가 부르는 거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러면 이런 데서 봐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뇌의 여러 부분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뇌의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허밍으로 곡조를 부르면 오른쪽 뇌가 일을 한 겁니다. 오른쪽 뇌의 정보를 멜로디 센터의 정보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곡조 없이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에서 한 겁니다. 말로. 왼쪽 뇌가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내가 오른쪽 뇌로 콧노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오른쪽 뇌가 곡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또 남자 목소리구나. 뭐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근데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리라.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이제 저분이 교수 다 집어치고 이제 내일부터 산속으로 들어가려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두 곡조와 가사를 합쳐서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그러면 오른쪽 뇌는 곡조를 해석하고 왼쪽은 가사를 해석해서 이해를 노래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조금 더 좋죠? 네. 왜? 양쪽 뇌가 일했거든. 한쪽만 일한 것보다 양쪽이 일했을 때 뇌에서 활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뇌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활동성이 높은 것이 기분 좋은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활동성을 높이려면 조금 더 힘을 들이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피치를 높여서 아까는 나는 숲을 우거진 그랬는데 좀 피치를 높여서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훨씬 듣기 좋죠? 예. 어디가 뭐가 듣기 좋은 거예요? 우리 뇌에서 쾌감이 증가한 거예요. 뭘 가지고? 오늘 뭐 라면이 나왔나요? 밥이 나왔나요? 김밥이 나왔나요? 소리를 듣고 저의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오른쪽 뇌에 들어가서 멜로디 센터를 자극하고 그 작사가가 쓴 시의 의미가 왼쪽 뇌로 들어가서 왼쪽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나와서 노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니까 제 열심히 노력한 그런 에너지가 뇌의 활동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뇌의 활동성을 높이는 것은 요 뇌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쉽게 뇌의 간, 뇌의 줄기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오른쪽 뇌, 세포 집단, 뇌세포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 덩어리죠. 뇌세포 덩어리대 말하자면. 요건 이제 왼쪽 뇌 덩어리죠. 좌뇌 덩어리가 있고, 요 가운데 두 개를 한 대 붙여 연결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뇌간, 뇌의 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 줄기에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붙어 있는 셈이군요. 이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포유동물인 젖바리 동물은 물론 구조가 다 똑같고, 뇌가 아주 작은 이런 어류 이런 것들도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또 취미가 고상해서 금붕어를 제가 길렀는데 금붕어를 이왕이면 기를 바에 재래종 금붕어를 저는 길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서 기르던 금붕어를 계속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나 보면 오늘 알 낳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을 잘 받아서 이제 부화를 시키면 부화율이 꽤 높습니다. 한 80%가 부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때는 한 700마리도 부화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화가 돼서 나오면 이렇게 생긴 이제 금붕어가 나와서 벽에 붙어 있습니다. 연못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 한 이틀 내지 사흘 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알 속에 들어있던 난황을 먹고 있는 거죠. 예. 병아리도 깨서 금방은 안 먹잖아요. 예. 뱃속에 뜯어보면 노른자위가 들었잖아요. 예. 그 노른자위도 역시 여기도 있던 그 노른자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면 이제 먹으러 돌아다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죠. 물속에 있는 이끼나 뭐 이런 거를 나 몰래 먹었을지 모르죠. 어쨌든, 예. 그 먹은, 예. 제가 이제 금붕어 밥을 제가 만들어서 줘봤습니다. 하나는 계란을 비벼서 만들고, 하나는 계란 흰자위만 비벼서 만들고, 노른자위 흰자위까지 비빈 것과, 요 녀석들이 어느 것을 좋아. 나는 노른자위까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금붕어도 과연 그걸 좋아할까? 예,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주어봤어요. 처음에 흰자위만 넣은 모기를 줬어요. 금붕어 모이를 만들 때는 가라앉는 모이를 만들면 안 좋아요. 예, 금붕어는 가라앉은 걸 먹어야 건강에 좋겠지. 예, 매가 날아가다 채먹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근데 저는 금붕어를 저하고 친하게 해야 되니까 뜨는 먹이를 만들어줘야 모이 먹으려면 떠야 되고 떠야 또 제 눈에 보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뜨는 먹이를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와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건데 덥석 탁 물더니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맛없는 거보다 순간적으로 저는 노른자위 섞은 게 더 맛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노른자위 섞은 걸 얼른 줬어요. 그랬더니 흰자위만 섞은 먹이를 입에 물었다가 이것을 휙 뱉고 노른자위 묻힌 모이를 탁 먹는 거예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그냥 꿀꺽 삼키고 이거 또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걸 뱉는 것이 더 유효한 행동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붕어들은 격리시켜야 돼요. 엄마한테 배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붕어들은 자기 새끼도 막 잡아먹어요. 예. 그래서 따로 이제 알만 낳게 하고 그 알을 따로 부화시킨 건데, 엄마도 모르는 이 금붕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붕어 요게 뇌가 얼마나 틉니까? 그게 뭐 꼬랑지가 시킨 건가요? 지느러미가 시킨 건가요? 그 판단은 역시 뇌가 했을 텐데 이 금붕어, 아기 금붕어, 새끼 금붕어 이런 뇌가 그런 고등한 판단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큰 뇌를 가졌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뇌 다 쓰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뇌를 거의 안 쓰고 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쓰기로 하면은 그 뇌 쓰기의 결과가 우주선도 날리고 이런 또 성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에 대해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들어있거나 좋은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뇌가 이렇게 작동하면 좋은 마음이 된다. 예를 제가 오른쪽 뇌에서 멜로디 센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나는 숲으로 거진 정산에 살리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노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능력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제가 깨닫고 이런 것을 이제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왜 금붕어를 부화시켜서 엄마하고 같이 자라게 하지 않고 생코알을 만들어서 내가 길렀느냐. 같이 섞어놓으면 다 잡아먹어 엄마가. 아니 자기 자식인 줄 모르고 왜 잡아먹죠? 머리가 나빠서 때문인가요? 머리가 나빠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붕어, 어류는 양서류, 파충류까지 상대적으로 뇌간이 강해요. 자, 우뇌와 좌뇌, 뇌간이 이렇게 있는데 금붕어 말하자면 다른 이렇게 쬐끄맣고 우뇌와 좌뇌는 뇌간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다 그 말이에요. 자기끼리 세력을 비교할 때.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에요.
아까 노래 부를 때 여기가 주인되고 멜로디는 여기가 주인이고 박자는 여기가 주인이고 가사는 여기가 주인인데 예, 힘내는 건 뇌간이 주인인데 예, 여기에 청반핵이라는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물질을 내면은 뇌 속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면 각성 수준이 높아져요. 예,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고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먹고 자고 하는 생존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요게 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안 해요. 그럼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네. 예, 그럼 사랑하는 건 어디 있느냐? 요 위에 있어요. 예, 요거는 변연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군요. 집에 강아지도 자식을 사랑하네. 개도. 소도 말도. 예, 포유동물들은 자식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럼 포유동물은 상대적으로 이게 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자식을 사랑하면 나한테는 뭐가 오죠? 손해가 오죠? 예? 나 우리 아들 눈깔 사탕을 사주려고 가게 가면 가는 동안 신발 달치. 또 뭐 살까 고르느라고 피곤하지. 눈깔 사탕 사주면 돈 들지. 그 다음에 주면은 아들 이빨 썩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대신 뭐가 그걸 쪽쪽쪽 빨아먹는 아들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쾌감이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예. 이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했을 때도 뭐가 와? 분명히 손해인데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같은 작용이 일어나요. 뇌에서는.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변연계. 네. 자, 손해인지 이득인지를 따지는 것은 논리죠. 네. 자, 내가 이거 100원어치를 사면 내 예금 통장에서 100원이 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건 숫자를 생각하고 말을 생각하는 왼쪽 뇌란 말이에요. 왼쪽 뇌는 요것저것 따져요. 네, 그래서 우리 말을 배우고 그래서 논리가 있고 예, 수를 세고 하는 건 왼쪽 뇌가 하게 됩니다. 왜 왼쪽 뇌가 수를 세느냐면 오른쪽 뇌는 좌우 분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중풍이 나셔서 좌우 분간을 하는 프로그램은 왼쪽 뇌와 관계가 있으니까 왼쪽 뇌가 망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관에 어느 정도 나으셔가지고 현관에 나오셔서 신발을 보고 이게 우리 할망구 신발이고 얘 내 신발이구나. 그건 아는데 신발의 좌우는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아우 우리 조카 녀석이 아주 똑똑한데 좌우 신발을 엇바꿔 신네. 예, 그게 바로 왼쪽 뇌가 아직 활성화가 덜 돼 있을 때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왼쪽 뇌가 활성화가 덜 돼 있으니까 왼쪽 뇌 전체가 약하니까 말, 논리, 수 이게 약하죠. 예. 왼쪽 뇌가 망가진 사람, 어른에게 73이라는 카드하고 37이라는 카드하고 두 개를 보여주고 어느 게 큰 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왼쪽 뇌가 망가진 수를 세는 뇌가 망가진 거죠. 예. 좌우를 분간하는 뇌가 망가진 거죠. 그럼 오른쪽 뇌만가 건강한 거잖아요. 건강한 오른쪽 뇌는 대답을 못해요. 오른쪽 뇌는 건강하지만 좌우 분간을 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7자 3자로 돼 있고 이것도 7자 3자로 돼 있는데 뭐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73이 37보다 크다는 것은 7이 왼쪽에 있다는 단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것 바로 왼쪽에 있는 것에서 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논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 논리, 수 이런 것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98하고 123을 중에 어느 게 큰 수냐?
왼쪽 뇌가 망가진 사람, 오른쪽 뇌가 건전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건 9자, 8자 큰 수로만 돼 있고 이건 겨우 1자, 2자, 3자인데 뭐. 그래서 이게 작다고 대답을 해요. 예. 이렇게 되면 오른쪽 뇌는 그러니까 오른쪽 뇌를 써가지고는 수학자가 되거나 화학자가 되거나 우주선을 날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예. 뇌가는 생존을 위한 걸 하고 왼쪽 뇌는 수리, 언어 이런 걸 담당하는 겁니다. 오른쪽 뇌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적인 정보를 잘 받아요. 왼쪽 뇌도 봐요 하기는 하는데 오른쪽 뇌가 더 주로 받습니다. 자, 제가 젓가락을 집을 때 두 손이 가서 집나요? 한 손이 하죠? 언젠가 그렇게 버릇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양쪽으로 나눠 씹나요? 한쪽으로 씹죠. 언젠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릇이 들어요. 그 버릇이 뇌에서도 처음에는 구조가 같은데 한쪽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이 돼서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맨날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뇌의 멜로디 센터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노래만 했다. 그러면 여기가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가 커지게 되죠.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책 속에는 멜로디가 없죠. 책에 뭐 가사를 맨날 읽어도 그것은 멜로디가 없죠. 그러니까 말을 담당하는 왼쪽 뇌를 많이 쓰게 되니까 왼쪽 뇌 그 부분이 우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른쪽 뇌가 큰 것 같아요. 우선 이마도 불러가고 이쪽도 불러가고 또 정수리도 이쪽이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400cc 정도로 태어났는데 점점 뇌가 커지면서 1400cc가 돼서 1000cc가 더 자라는 동안 뇌세포가 많아진 건 아니죠. 뇌세포와 뇌세포 간의 연결이 많아져서 부피가 증가한 건데 그때 많이 쓰는 쪽이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인 전체로 보면 어때요? 서양 사람보다 이마가 덜 나왔죠? 그러니까 이마가 덜 나왔다는 말은 분명히 이마를 쓰는 일이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뒷꼭지가 덜 나왔죠? 그러니까 뒷꼭지 쓰는 일이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요게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랬죠? 요거 쓰는 거는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는 이런 뇌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유럽 인종 또 아프리카 인종 여러 인종들과 한민족의 명예를 걸고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뇌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다는 말은 어디 다른 데가 작다는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여기하고 여기 큰데 대신 여기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것을 발달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것은 그 부분을 더 노력해서 뇌에서 발달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은 3개월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이 좀 작은 아동이다. 3개월만 막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작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왼쪽이 커집니다. 청소년기에는 6개월이면 커집니다. 노령층이 돼서 50대, 60대도 2년이면 바뀝니다. 쓰면 뇌는 늘 살아있는 세포들이니까 바뀌는 것을 저는 뇌 자체를 조사하지는 못해요. 저는 모양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학문으로 말하면 미술 해부학자예요. 미술 해부학이라는 것은 자연물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자연에 있는 모든 물체의 모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뇌도 자연물이니까 뇌의 모양을 두고 볼 때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사실은 뇌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 어디가 더 주인이냐 하면은 술을 마셨을 때는 왼쪽 뇌가 먼저 약해져요. 그러니까 왼쪽 뇌가 덜 주인이군요. 예. 더 마시면 오른쪽까지 약해져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서 집도 못 찾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혀가 꼬부라지고 말을 못하죠. 예. 왼쪽 뇌가 먼저 약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이제 뭐 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두워져요. 예. 감각을 맡은 오른쪽 뇌가.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뇌간이군요. 뇌간이 사실은 주인이에요. 사람을 가만 놔두면 뇌간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문화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뇌간을 아주 안 쓰면 그 사람은 뇌의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이 세 부분의 뇌를 잘 활용시켜서 뇌간도 발달시키고 우뇌도 발달시키고 좌뇌도 발달시키고 이것들이 또 서로 잘 협조해서 예, 훌륭한 목적한 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이 세 부분의 뇌를 어떻게 하면 다 잘 발달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끼리 잘 협조하게 할 수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재밌게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